죄송합니다만 유족분과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에요. 그럼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이런 평범한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바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10년 전 산악사고로 사망신고까지 된 제 남편이 상주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제 이름은 차수미입니다. 올해 48살이고 혼자서 21살 된 딸 하영이를 키우고 있어요. 남편 정우진과는 10년 전 헤어졌죠. 정확히는 영원한 이별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어요. 어머니의 오랜 친구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하영이와 함께 조문을 가기로 했죠. 사실 하영이는 가기 싫어했어요. 엄마, 저 오늘 친구들과 약속이 있는데. 하영이가 옷장 앞에서 투덜거렸어요. 하영아, 예의는 지켜야지. 그분이 너 어렸을 때 많이 예뻐해 주셨어. 그래도 저는 잘 기억 안 나는데요. 그리고 장례식장 분위기 너무 무서워요. 제가 거울을 보며 검은색 원피스를 고르면서 말했어요. 기억 안 나도 인연은 인연이야. 그리고 무서워할 게 뭐 있어? 엄마가 옆에 있잖아. 하영이는 여전히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결국 따라 나섰어요. 사실 저도 장례식장을 좋아하는 건 아니었어요. 특히 우진을 잃은 후로는 더욱 그런 곳이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평화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들어서는데 마음이 조금 무거웠죠. 언제나 그렇듯 장례식장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생각하게 만드는 곳이니까요. 2층 천국실이네. 하영이가 안내판을 보며 말했어요. 천국실이라. 이름이 참 좋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저는 고인을 추억했어요. 김순자 할머니. 어머니와 어떻게 친해지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 명절 때마다 오시던 분이었어요. 항상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고 저희에게 용돈도 주시곤 했죠. 엄마, 할머니가 몇 살이셨어요? 하영이가 물었어요. 85살이셨을 거야. 정말 오래 사셨지. 그럼 저보다 훨씬 더 오래 사신 거네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까요? 하영이의 말에 저는 문득 생각에 잠겼어요. 그래,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죠. 기쁨도 슬픔도 만남도 이별도. 엄마, 저기 김순자라고 써 있어요. 하영이가 가리켰어요. 빈소 앞에 도착했을 때 조문객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아마 할머니께서 평소에 인덕이 좋으셨나 봐요. 앞에 계신 분들이 차례대로 조문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뭔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어 빈소 앞으로 다가갔는데 그때였어요. 죄송합니다만 유족분과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목소리의 주인을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검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조문객들을 정중하게 맞이하고 있는 남자. 그 사람이 제 남편 정우진이었어요. 10년 전 설악산에서 실종되어 사망신고까지 올린 바로 그 사람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설마 이럴 수가 있나? 하지만 아무리 봐도 우진이었어요.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긴 했지만 그 눈매, 그 코, 그 입, 모든 게 똑같았어요. 엄마, 왜 그래요? 하영이가 제 팔을 붙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거든요. 이게 꿈인가 싶어서 손등을 꼬집어 봤지만 아팠어요.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에요. 하영이가 당황한 제 대신 대답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 목소리, 그 미소,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모든 게 우진이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저를 알아보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예의 바르고 친절했죠. 더욱 충격적인 건 상주석 앞에 걸린 명패였어요. 김동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름이었죠. 빈소에 들어가 절을 하고 자리에 앉았지만 저는 계속 그를 훔쳐봤어요. 11살 때 아버지를 잃은 하영이는 우진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당연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수없이 봤던, 사랑했던 그 얼굴이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식은땀도 나고 있고. 하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괜찮아.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온통 혼란스러웠거든요. 저게 정말 우진일까? 아니면 제가 미친 건가? 하지만 아무리 봐도 우진이었어요.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한 번 더 그를 돌아봤어요. 여전히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정말 우진이 맞는 건지 의심스러웠지만 제 가슴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제 남편이에요. 장례식장을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았지만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커피를 주문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죠.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엄마, 진짜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병원 갈까요? 아니면 집에 가서 쉬세요. 하영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영아. 네. 혹시 저 상주분이 누구를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니? 하영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왜요? 누구 닮으셨어요? 그냥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라서. 하영이는 아버지를 11살에 잃었어요. 기억이 흐릿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그때는 워낙 충격이 커서 아버지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아마 상처가 될까봐 제가 무의식적으로 피했던 것 같아요. 엄마, 혹시 아빠 얘기인가요? 하영이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아빠 얘기를? 그냥 엄마가 가끔 그런 표정을 지으세요. 아빠 생각할 때처럼요. 하영이는 생각보다 예민한 아이였어요. 제가 숨기려고 해도 다 느끼고 있었던 거죠. 아니야, 그냥.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그 사람이 우진이라고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하영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간 후 저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에는 우진의 유품들을 보관한 상자가 있었거든요. 상자를 열자 우진의 냄새가 희미하게 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에요. 첫 번째로 나온 건 우진이 즐겨 입던 스웨터였어요. 회색 니트 스웨터인데 제가 결혼 첫 해에 사준 거였죠. 휴대폰으로 우진의 옛 사진들을 꺼내봤어요. 10년 전 마지막으로 찍은 가족 사진부터 결혼 초기 사진들까지 하나하나 보면서 오늘 본 그 사람과 비교해 봤어요. 똑같아. 중얼거리며 사진을 확대해 봤어요. 특히 눈매가 똑같았어요. 우진은 웃을 때 눈꼬리가 살짝 내려가는 특징이 있었는데 오늘 본 그 사람도 똑같았거든요. 그때 우진이 실종됐던 날을 떠올렸어요. 2013년 10월 12일 토요일이었어요. 맑은 가을날이었는데 단풍이 정말 예뻤던 날이었어요.
수미야, 회사 일로 설악산에 가야 해. 성상건설 프로젝트 관련해서 현장 점검이 있어. 이틀 정도면 돌아올 거야. 토요일에도 일해야 해? 하영이랑 놀이공원 가기로 했는데. 미안해.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라서 어쩔 수 없어. 다음 주말에는 꼭 시간을 낼게. 그래도 조심해서 다녀와. 산길이 위험할 텐데. 걱정 마. 금방 다녀올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우진이 가방을 메고 나가는 뒷모습이 마지막이었죠. 그때 제가 알았다면, 그게 진짜 마지막 인사가 될 줄 알았다면, 사흘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실종신고 접수하신 정우진 씨 소지품을 설악산 계곡에서 발견했습니다. 지금 수색 중입니다. 그날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어요. 매일 수색 상황을 확인하고 산에 직접 가서 찾아보기도 했어요. 하영이와 함께 산 입구에서 기다리며 우진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죠. 한 달간의 수색 끝에 시신을 찾지 못했고 급류에 휩쓸려 갔을 가능성이 높다며 수색이 종료됐어요. 결국 저는 사망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가 정말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어요.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 하영이가 자주 물어봤던 질문이 떠올랐어요. 아빠는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 하영이를 정말 사랑했고 늘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셨어.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로운 사람이었지.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다시 장례식장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혹시나 해서 회사에 개인 사정으로 하루 쉬겠다고 연락하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정말 우진이라면? 그런데 왜 다른 이름을 쓰고 있을까? 그리고 왜 저를 못 알아볼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쯤이었어요. 어제보다 조문객이 적어서 다행히 그분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뵀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말을 걸었어요. 김동현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은 여전히 저를 낯선 사람으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우진이 맞아요. 아, 네. 어제 조문 와주신 분이시군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조문객이 많지 않으니까 잠깐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 맞은편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어요. 우진의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더해진 모습이었어요. 이마에 주름이 조금 더 생겼고 머리에 흰머리도 몇 가닥 보였어요. 먼저 부고를 당하셔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할머니와는 어떤 관계이셨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사실 혈연 관계는 아니에요. 할머니께서 저를 거두어 주신 분이거든요. 거두어 주셨다고요? 네. 제가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요. 혹시 차례 없으시면 그 사연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8년 전에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실려왔어요. 설악산 계곡에서 등산객이 발견해서 신고했다고 하더군요. 제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어요. 기억을 모두 잃었거든요. 의사들은 외상성 기억상실이라고 했어요. 이름도 가족도 과거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한글도 다시 배워야 했죠.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세상에 혼자 던져진 기분이었거든요. 그때 순자 할머니께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병원에 누워있는 저를 보시고는 측은하게 여기셨나 봐요. 순자 할머니, 김순자 할머니가 우진을 도와주셨다는 거네요.
할머니께서 퇴원 후 갈 곳이 없는 저를 집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신분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김동현이라는 이름도 할머니께서 지어주신 거예요. 새로운 신분을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받게 됐어요. 기억을 잃어서 신원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런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우진이 기억을 잃고 새로운 신분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그냥 아는 분을 닮으신 것 같아서요. 그때 그가 커피를 저으며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을 봤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3번, 시계 방향으로 2번. 우진만의 특별한 습관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그렇게 커피를 저었거든요. 혹시 가족은 없으세요? 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기억을 되찾지 못해서 모르겠어요. 혹시 어딘가에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가족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의 눈에 슬픔이 스쳤어요. 때로는 꿈에서 여자 목소리를 들어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어떤 목소리인가요? 수미야 하면서 부르는 목소리요. 정말 따뜻하고 애절한 목소리예요. 그리고 작은 아이 웃음소리도 들려요. 아마 제 상상인 것 같지만요. 혹시 그 꿈에서 얼굴을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목소리만 들려요. 하지만 정말 그리운 목소리예요. 꿈에서 깨면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제 확신이 섰어요. 그 사람은 분명히 제 남편 우진이에요. 혹시 수미라는 이름이 친숙하게 느껴지세요? 그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그 이름을 아세요? 그냥 말씀하신 꿈 이야기를 듣고 정말 신기해요. 그 이름을 들으니까 가슴이 따뜻해지네요.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그 사람은 분명히 제 남편이에요. 하지만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우진은 왜 설악산에서 실종됐을까? 단순한 사고였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영이에게 전화했어요. 하영아, 엄마야. 오늘 일찍 들어갈 수 있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응,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리고 하영아. 네. 아빠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있으면 다 얘기해줘.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해시태그 제사장 숨겨진 진실의 발견 위기의 고조. 하영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락방에서 가져온 상자를 거실 탁자 위에 놓고 있었어요. 엄마, 그게 아빠 유품이죠? 왜 갑자기 꺼내신 거예요? 오랫동안 안 들여다봤는데. 하영아, 앉아봐.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 하영이가 소파에 앉자 저는 어제와 오늘 있었던 일을 천천히 설명했어요. 장례식장에서 만난 김동현이라는 남자가 아버지와 똑같이 생겼다는 것, 그리고 그가 기억을 잃었다는 것까지요. 엄마, 설마 그 사람이 정말 아빠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거의 확실해. 하지만 기억을 잃어서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나요? 영화에서나 봤는데 의사들이 외상성 기억상실이라고 했대. 머리를 크게 다치면 그럴 수 있다고 해. 하영이가 상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럼 이 안에 뭔가 단서가 있을까요? 우리는 함께 상자를 뒤져봤어요. 우진의 옷가지들, 시계, 안경, 그리고 일기장. 일기장을 펼쳐보니 우진의 필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일기를 쓰셨었나요? 응, 아빠는 중요한 일들을 일기에 적어두는 습관이 있었어.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를 보니 이상한 내용이 있었어요. 황민철이 계속 압박하고 있다. 안전 기준을 무시하라고 하는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번 주말 설악산에서 만나서 마지막으로 대화해보겠다고 했지만 불안한 마음이 든다. 혹시 모르니 모든 증거를 USB에 저장해뒀다. 엄마, 이게 뭐예요? 그때 상자 밑에서 작은 USB가 하나 나왔어요. 엄마, 이게 일기에 나온 그 USB인가요? 아마 그런 것 같아.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니 여러 파일들이 나왔어요. 대부분 건설 관련 서류였지만 그 중에서 수미에게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이 눈에 띄었어요. 엄마, 이거 열어봐요. 파일을 열자 10년 전 우진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조금 야윈 것 같았지만 분명히 우진이었어요. 하영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수미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이겠지. 우진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났어요. 성상건설 사장 황민철이 안전기준을 무시하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어. 내가 거부하자 위협을 하기 시작했어. 내일 그를 만나서 마지막 협상을 해볼 거야.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 우진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황민철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야. 돈 때문이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 USB에 모든 증거가 있으니 경찰에 신고해줘. 그리고 수미야 하영이한테 아빠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꼭 전해줘. 영상 마지막에 우진이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요. 영상이 끝나자 저는 하영이와 함께 울었어요. 우진의 실종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던 거예요. 엄마, 그럼 아빠가 정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황민철이 아빠를 해치려 했지만 실패했고 아빠는 기억을 잃은 채 살아있는 거야. 그때 USB에서 또 다른 파일을 발견했어요. 황민철 녹음 파일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수미야, 이것도 열어봐요.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우진의 목소리와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 팀장, 이번 일만 눈 감아주면 상당한 대가를 치르겠네. 황 사장님, 그럴 수 없습니다.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언젠가 큰 사고가 날 거예요. 자네 딸이 하영이라고 했나? 예쁜 아이더군. 학교 근처에서 자주 보이던데. 하영이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뭐라고요? 지금 위협하는 겁니까? 위협이 아니라 충고야. 현명한 선택을 하라는 거지. 가족의 안전이 우선 아닌가? 녹음이 끝나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황민철이 우진을 위협할 때 하영이까지 위협했던 거예요. 엄마, 이 사람이 정말 아빠를 해친 거예요? 그리고 저까지.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아빠는 우리를 지키려고 증거를 모아뒀던 거야. USB에는 더 많은 파일들이 있었어요. 성상건설의 부실공사 증거 사진들, 안전기준 위반 문서들, 그리고 황민철의 비리 관련 자료들까지요. 엄마, 이 자료들 정말 대단해요. 아빠가 얼마나 용기 있는 분이셨는지 알겠어요. 그때 또 다른 동영상 파일을 발견했어요. 하영이에게라는 제목이었어요. 엄마, 이거 제 이름이에요. 파일을 열자 우진이 하영이를 향해 말하고 있었어요. 하영아, 아빠가 이 영상을 남기는 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야. 너는 아빠의 자랑이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이야. 아빠가 옆에 없어도 엄마 말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라. 하영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영아, 아빠는 내가 정의로운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래. 옳지 않은 일에는 용기를 내서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거야. 아빠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바로 그런 거거든. 아빠. 하영이가 화면을 향해 중얼거렸어요. 이제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어요. 우진에게 이 모든 진실을 알려주고 황민철을 처벌받게 해야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됐어요. 만약 황민철이 우진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해치려 들지도 모르잖아요. 엄마,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김동현 씨. 아니, 아빠에게 진실을 알려드려야 해.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고. 그때 집 전화가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에는 번호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보세요? 차수미 씨 맞나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제 소개를 하기 전에 혹시 최근에 이상한 일을 겪지 않으셨나요? 예를 들어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다시 본다든지.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당신 누구세요? 저는 김재원입니다. 김순자의 아들이에요. 우진을 도와주신 그 할머니의 아들이군요. 어머니 장례식에 오셨던 분이시군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직접 뵐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다음 날 오후 김재원 씨가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는데 표정이 무척 심각했어요. 먼저 어머니를 잃으신 슬픔에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드려요. 고맙습니다. 사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꼭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서 찾아온 겁니다. 어떤 말씀이신가요? 김재원 씨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어머니께서 정우진 씨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셨어요. 그분이 처음 병원에 실려온 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적어두신 거죠. 수첩을 받아보니 김순자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2013년 10월 15일 마이너스 설악산에서 발견된 의식불명 남성. 신원불명. 머리 외상 심각. 2013년 11월 20일 마이너스 의식 회복했으나 기억상실. 가족을 찾는 공고를 냈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음. 2014년 3월 10일 마이너스 김동현이라는 새 이름으로 주민등록 완료. 내가 보호자가 되기로 함. 할머니께서 왜 우진이를, 아니 김동현 씨를 도와주신 건가요? 김재원 씨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저도 성상건설에서 일했었습니다. 현장 감독이었죠. 그래서 정우진 팀장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정 팀장님은 정말 원칙적인 분이셨어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부실 공사는 절대 용납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황민철 사장과 자주 충돌하셨어요. 황민철 때문에. 네. 황민철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안전기준을 무시하라고 계속 압박했어요. 정 팀장님이 거부하시자 점점 노골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죠. 김재원 씨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저는 그때 겁이 났어요. 가족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 팀장님을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평생 죄송한 마음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우진이를 도와주신 거군요.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런 의로운 분이 혼자 고생하고 계신다며 가족 대신 자신이라도 돌봐드리겠다고 하셨죠. 수첩을 더 넘겨보니 최근 날짜의 기록도 있었어요. 2023년 9월 5일 마이너스 동현이가 요즘 자주 꿈을 꾼다고 한다. 숨이라는 이름을 부르며 깬다고 하는데 혹시 기억이 돌아오는 건 아닐까? 2023년 9월 20일 마이너스 동현이에게 진실을 말해줘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하지만 황민철이 아직 위험할 수 있어 걱정된다. 할머니께서 진실을 말씀해 주시려고 했었나 보네요. 네. 어머니께서 요즘 계속 고민하고 계셨어요. 동현 씨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다면서 이제 가족을 찾아드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셨거든요. 그때 하영이가 거실로 와서 대화에 끼었어요. 아저씨, 그럼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할머니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현이 가족을 꼭 찾아주거라. 그리고 황민철을 조심하라고 전해라. 그자는 아직도 위험하다고요. 황민철이 아직도 위험하다고요? 네. 사실 황민철은 지금도 성산건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부실 공사를 하고 있죠. 만약 정우진 씨가 살아있다는 게 알려지면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전화였어요. 받지 마세요. 김재원 씨가 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반사적으로 전화를 받아버렸거든요. 여보세요? 차수미 씨죠? 오랜만이네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김재원 씨의 표정도 창백해졌어요. 당신 누구세요? 황민철입니다. 예전에 남편분과 일했던 사람이에요. 혹시 요즘 옛날 일을 다시 파헤치고 있지는 않나요? 무슨 말씀이신지. 김재원 씨가 거기 계시죠?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순자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수상한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거든요. 전화 너머로 황민철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별로 좋을 게 없을 텐데요. 특히 딸아이에게는 말이죠. 하영이가 이제 대학생이죠? 혼자 다니는 일이 많을 텐데. 전화가 끊어졌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제 정말 위험해졌습니다. 김재원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황민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장례식장에 있을 김동현 씨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동현 씨인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어제 커피 마셨던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 그곳을 떠나세요. 위험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그리고 이 번호로 다시 연락 주세요. 1시간 후 김동현 씨가 저희 집으로 왔어요.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갑자기 위험하다니. 일단 앉으세요.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USB에서 발견한 모든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우진의 동영상, 황민철과의 녹음 파일, 그리고 각종 문서들까지요. 김동현 씨는 화면을 보면서 점점 표정이 변했어요. 이 사람이 저인가요? 네. 당신의 본명은 정우진이에요. 그리고 저는 당신의 아내 차수미고요. 그럼 이 아이가 하영이에요. 당신의 딸이죠. 하영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김동현 씨 앞에 앉았어요. 아빠, 기억 안 나세요? 김동현 씨가 하영이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머리를 감싸주며 고통스러워했어요. 아, 머리가 괜찮으세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자꾸 이미지들이 떠올라요. 작은 아이가 웃으면서 아빠라고 부르는 모습, 그리고 젊은 여자가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모습. 더 기억나는 게 있나요? 설악산, 누군가와 말다툼하는 장면, 그리고 떨어지는 느낌. 아, 정말 아파요. 김재원 씨가 말했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기억은 천천히 돌아올 거예요. 그때 김동현 씨가 갑자기 하영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영아, 이 이름이 정말 친숙해요. 그리고 그가 무의식 중에 하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마치 예전에 늘 하던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아빠가 머리 쓰다듬어 주는 것도 기억 안 나세요? 하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머리 쓰다듬기. 어째선지 자꾸 그런 행동을 하고 싶어져요. 저는 우진의 일기장을 가져와서 보여줬어요. 이게 당신이 쓴 일기예요. 필체도 확인해 보세요. 김동현 씨가 일기장을 보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제 글씨인가요? 정말 익숙한 느낌이에요. 일기장을 넘기면서 우진의 추억들을 하나씩 설명해 줬어요. 여기 보세요. 하영이가 첫 돌 때
직접 만들어주신 나무의자 이야기가 나와요. 나무의자. 당신은 목공예를 취미로 하셨어요. 하영이를 위해 침대, 의자, 책상까지 직접 만들어주셨죠. 그때 김동현 씨가 자신의 손을 바라봤어요. 손에 상처가 많네요. 이것도 목공예 때문인가요? 맞아요. 당신은 늘 조심성이 없어서 다치곤 했어요. 김동현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미안해요. 기억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하면 돼요. 그때 TV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성산건설 관련 제보가 접수되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0년 전 실종된 정우진 씨의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어떻게 갑자기 이런 뉴스가. 저는 놀랐어요. 김재원 씨가 말했어요. 제가 제보했습니다. 어머니 유언대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검찰청에서였어요. 차수미 씨시죠? 정우진 씨의 부인이신가요? 저희가 황민철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출석해 주실 수 있나요? 김동현 씨와 함께 검찰청에 갔어요. 담당 검사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실은 성산건설 내부 고발자가 있었습니다. 김재원 씨가 용기를 내서 제보해 주신 거예요. 김재원 씨가. 그분이 10년 전부터 알고 있던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정우진 씨가 수집한 증거들과 정확히 일치해요. 검사는 계속 설명했어요. 10년 전 황민철은 성산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안전기준을 대폭 축소하려 했습니다. 그걸 정우진 씨가 막으려 하자 협박하기 시작했죠. 협박이라니. 정우진 씨를 설악산으로 불러내서 마지막 협상을 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제거하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검사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황민철은 정우진 씨가 거부하자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우진 씨가 계곡으로 떨어졌는데 죽은 줄 알고 현장을 떠난 거예요. 김동현 씨가 갑자기 머리를 감싸주며 고통스러워했어요. 기억이 돌아와요. 천천히 하세요. 황민철, 그 자식이 나를 밀어뜨렸어. 내가 USB 증거가 있다고 하니까 완전히 미쳐서 갑자기 모든 기억이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수미야, 하영이는 어디 있어? 내 딸은 안전해? 우진아. 저는 그를 끌어안으며 울었어요. 정말 당신이구나. 우진이 저를 꽉 안으면서 말했어요. 미안해, 수미야. 정말 미안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검사가 말했어요. 이제 정우진 씨의 증언으로 황민철을 살인미수와 협박 혐의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황민철이 도주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검찰청을 나오는 길에 우진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수미야, 1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혼자서 하영이까지 키우고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때 주차장에서 낯선 남자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 사람들, 황민철이 보낸 사람들 같아. 빨리 가자. 우리는 급히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들도 바로 뒤쫓아왔어요. 이쪽으로. 우진이 제 손을 잡고 계단으로 향했어요. 추격전이 시작됐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1층으로, 다시 건물 밖으로. 우리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어요. 택시. 우진이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어요. 아저씨, 경찰서로 빨리 가주세요. 택시 안에서 우진이 하영이에게 전화했어요. 하영아, 아빠야. 지금 어디 있어? 아빠, 정말 기억이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 모든 게 기억났어.
지금 김재원 아저씨랑 같이 있지? 네, 집에 있어요. 절대 밖에 나가지 마. 알겠어? 네, 아빠. 조심하세요. 경찰서에 도착해서 모든 상황을 신고했어요. 그리고 우진이 직접 진술서를 작성했어요. 10년 전 그날 황민철이 저를 설악산으로 불러냈어요. 마지막 협상이라고 하면서요. 어떤 협상이었나요? 성산 아파트 건설에서 안전기준을 낮추라는 거였어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요. 하지만 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죠. 우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래서 거부했더니 황민철이 폭력을 행사했어요. 저를 계곡으로 밀어뜨렸죠. 운 좋게 살아났지만 머리를 크게 다쳐서 기억을 잃었고요. 증거는 있나요? 네. USB에 모든 증거가 있어요. 황민철의 협박 녹음 파일부터 부실 공사 증거까지 모든 게 들어있어요. 경찰관이 진술서를 검토하더니 말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황민철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된 상태라 곧 검거될 거예요. 하지만 그날 밤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황민철이 국외로 도주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보니 아직 출국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아직 국내에 있다는 거네요? 네. 아마 어딘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 드디어 황민철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다가 붙잡혔대요. 이제 정말 끝난 거죠? 하영이가 물었어요. 응, 이제 우리는 안전해. 우진의 사망 신고를 취소하는 법적 절차도 마쳤어요. 10년 만에 그는 공식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죠.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 거네요. 하영이가 우진을 껴안으며 말했어요. 하영이와 우진의 재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우진이 하영이를 위해 직접 만들었던 나무 의자 이야기를 하자 하영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 정말 아빠가 맞아요? 하영아,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었어. 내가 이렇게 예쁘게 자란 걸 보지 못해서. 아니에요. 다시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우진이 저를 바라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미야, 정말 고생 많았어. 혼자서 하영이 키우고 생활비 벌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우리 다시 함께하면 되잖아요. 황민철의 재판이 시작됐어요. 우진은 증인으로 출석해서 10년 전의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피고인이 저에게 한 말이 정확히 기억납니다. 정 팀장, 마지막으로 묻겠다. 우리 편이 될 거냐, 적이 될 거냐? 제가 거부하자 그럼 죽어라라고 하면서 저를 밀어뜨렸어요. 우진의 증언과 USB 속 증거들로 황민철은 살인미수, 협박, 건설법 위반 등의 죄목으로 15년형을 받았어요. 정의가 승리했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하영이가 말했어요. 그래, 아빠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정의가 드디어 실현됐구나. 김순자 할머니의 영전에도 다녀왔어요. 우진이 할머니께 깊이 감사드렸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족도 다시 만날 수 있었고요. 김재원 씨도 함께 있었어요. 어머니가 가장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재원 씨도 고마워요. 용기 내서 진실을 밝혀주셔서. 우진은 새로운 건축사무소를 열었어요. 이번에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건물 설계에 전념하겠다고 했어요. 과거의 경험이 저를 더 나은 건축가로 만들어줄 거예요. 이제는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물을 만들고 싶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노인복지관이었어요. 김순자 할머니를 기리는 의미도 담았죠.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건물에도 담고 싶어요.
하영이도 아버지를 되찾은 기쁨에 날마다 밝아졌어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는데 건축학과에 지원하고 싶다고 했어요. 아빠처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특히 안전한 건물을 짓는 일 말이에요. 하영아, 아빠는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지지할 거야. 하지만 내가 그런 마음을 가져줘서 정말 자랑스러워. 10년 만에 온전한 가족이 된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우진이 직접 설계한 작은 집이었어요. 이 집에는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공간들이 있어. 우진이 집을 소개하며 말했어요. 수미야, 이곳은 내가 번역 작업을 할 수 있는 서재야. 창문이 커서 자연광이 많이 들어와. 하영아, 여기는 내가 친구들과 놀 수 있는 공간이고 공부방도 따로 만들었어. 그리고 여기는 우진이 작은 방을 가리키며 미소 지었어요. 언젠가 우리에게 새 가족이 생긴다면 쓸 수 있는 방이야. 새 가족이요? 하영이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글쎄, 아직은 모르지만 가능성은 열어두자. 우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집 앞마당에는 우진이 직접 만든 나무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하영이가 어렸을 때 만들어준 그 의자와 똑같은 디자인이었어요. 이건 새로 만든 거야. 기억은 없지만 손이 기억하고 있더라. 정말 똑같아요. 하영이가 의자에 앉으며 감탄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이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만들어갈 시간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앞으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우진이 우리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빗소리가 이제는 슬프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복의 소리처럼 들렸거든요. 엄마, 아빠, 우리 정말 기적 같은 가족이죠? 하영이가 말했어요. 맞아, 우리는 기적 같은 가족이야. 우진이 대답했어요. 몇 달 후, 우진의 새 건축사무소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건물들로 유명해졌어요. 특히 정우진 건축사무소라는 간판을 다시 걸었을 때의 감동은 잊을 수 없어요. 10년 만에 다시 내 이름으로 일할 수 있게 됐네. 우진이 간판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어 있었어요. 첫 번째 완공된 건물은 김순자 기념 복지관이었어요. 준공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이 건물을 통해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우진이 준공식에서 인사말을 했어요. 김재원 씨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정 팀장님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시면 할머니께서 하늘에서 지켜봐주고 계실 거예요. 제가 대답했어요. 하영이는 건축학과에 합격했어요. 입학식 날 우진이 하영이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어요. 이게 뭐예요? 하영이가 작은 상자를 열어봤어요. 나무로 만든 작은 건물 모형이 들어 있었어요. 내가 앞으로 짓게 될 첫 번째 건물이야. 아빠의 마음을 담아서 미리 만들어 봤어. 와, 정말 예뻐요. 정말로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가 하고 싶다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리고 1년 후 정말로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구성원이 생겼어요. 둘째 아이였죠. 형아가 생겼어. 하영이가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동생을 보며 환호했어요. 우진은 아들을 위해 또 다른 나무 의자를 만들었어요. 하영이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죠. 이번에는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우진이 말했어요. 이름은 뭐로 지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기적이야. 정말 기적 같은 아이니까. 우진이 대답했어요. 정기적?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기범이는 어때? 기적의 기자의 모범의 범자로. 좋아요. 기범이.
작은 기범이는 정말 기적 같은 아이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건강했고 우진을 꼭 닮은 눈매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빠, 기범이가 저를 닮은 것 같아요. 하영이가 동생을 안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 가족 모두를 닮은 거네. 수미를 닮아서 예쁘고 하영이를 닮아서 똑똑하고 나를 닮아서 건강할 거야. 5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해요. 하영이는 건축학과 3학년이 되었고 기범이는 이제 4살이 되어 아빠를 따라 목공예를 배우고 있어요. 아빠, 저도 의자 만들고 싶어요. 기범이가 우진의 작업실에서 외쳐요. 기범아, 아직 위험해. 조금 더 크면 가르쳐 줄게. 언제요? 글쎄, 7살 되면? 하영이 누나도 그때 배웠거든. 하영이는 방학 때마다 아버지 건축사무소에서 인턴으로 일해요. 아빠, 이 설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영이가 자신이 그린 도면을 보여줘요. 훌륭해. 안전성도 고려했고 환경 친화적이기도 하고 정말 잘했어. 아빠께 배운 거예요. 무엇보다 사람이 안전해야 한다는 것. 황민철은 감옥에서 복역 중이에요. 가끔 면회를 신청한다는 연락이 오지만 우리는 거절하고 있어요. 더 이상 그런 악한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거든요. 대신 우리는 앞만 보고 살고 있어요. 과거의 아픔은 교훈으로 삼되 미래의 희망에 집중하면서요. 수미야, 고마워. 어느 날 저녁 우진이 갑자기 말했어요. 뭐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만약 당신이 그날 장례식장에서 날 못 알아봤다면 우린 영영 만나지 못했을 거야.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못 알아봐요? 설령 모습이 바뀌어도 마음은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영아. 우진이 딸을 바라봤어요. 네, 아빠. 아빠가 없는 동안 엄마를 잘 도와줘서 고마워. 이제 아빠가 평생 보답할게. 아빠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범이도 있으니까 더 든든하잖아요. 작은 기범이가 아빠 무릎에 올라가며 말했어요. 아빠, 우리 영원히 함께 있을 거죠? 물론이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의 연속이었어요. 우진이 살아남은 것도, 김순자 할머니가 도와주신 것도, 제가 우연히 장례식장에서 우진을 알아본 것도 모든 게 기적이었죠. 하지만 가장 큰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힘이었어요.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때로는 지나간 시간들이 아쉽기도 해요. 하영이의 성장 과정을 함께하지 못한 것, 서로를 그리워하며 보낸 외로운 밤들.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우리 가족 정말 특별하죠? 하영이가 말했어요. 맞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가족이야. 우진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기도 하고요. 기범이가 덧붙였어요. 우리는 모두 웃으며 서로를 꼭 안았어요.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해 주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처럼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 함께 용기를 내어 보아요. 인생은 정말 짧아요. 포기하기에는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가족의 소중함이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힘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제 이야기처럼 기적은 정말로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가족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정의로운 일에 용기를 내세요. 비록 힘들고 위험할 수 있지만 결국 선이 악을 이기고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